오전 9시 대성건설 본사 12층 영업부는 여느 때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는 이미 직원들에게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죠. 김태수 부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제 말한 자료가 이거야? 김 부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8살 신입사원 박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회의가 1시간 후라고. 김 부장은 책상을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버텨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권위를 구축해왔죠.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20년을 버텼는데 누가 날 건드리겠어? 김 부장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그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출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상급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사무실 한쪽에서는 이소영이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3달 전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김 부장은 유독 그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커피 좀 타와. 김 부장의 명령에 이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김 부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항상 침착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뭘 그렇게 느긋해? 김 부장은 중얼거렸지만 이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를 타러 갔다가 돌아와 김 부장의 책상에 놓았어요. 설탕 2개 넣었죠? 응, 그래. 김 부장은 대답도 성의 없이 했습니다. 그는 이소영을 단순한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녀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부장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요즘 신입들은 정말 문제야. 기본기도 없으면서 대답만 건방져. 김 부장님 말이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입일 때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데. 동료들은 김 부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 부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부장은 내일 있을 신제품 발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성공한다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이소영 씨, 발표 자료 출력해서 제보내놔. 몇 부나 준비하면 될까요? 30부. 그리고 표지는 파란색으로 해. 이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에게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어요. 내일은 완벽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내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소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의 발표 자료에서 발견한 오류들을 조용히 메모해 두었어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무실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부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는 내일의 성공을 확신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자신만만할 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김 부장의 오만함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컨벤션홀은 신제품 발표회를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발표회에는 주요 거래처 임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김태수 부장에게는 승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됐나? 김 부장은 긴장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집에서도 발표 연습을 반복했고 완벽하다고 자신했어요.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팀원들은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소영이 발견한 자료의 오류들을 김 부장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김 부장의 권위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발표회장에는 하나둘씩 참석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등의 임원들이 보였어요. 김 부장은 그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김 부장은 단상에 올라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료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김 부장은 당황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주요 수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고 그래프도 잘못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 수치가 맞나요? 현대백화점 구매팀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을 시도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건 말이죠.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롯데쇼핑 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신제품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도 일관성이 없었고 경쟁사 분석 자료도 엉성했어요. 참석자들은 점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오시면 곤란하죠. 신세계 구매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 임원들이 회장을 떠나고 있었어요. 남은 사람들도 시계를 보며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원 진석에서도 실망스러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무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상무들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발표회는 예정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김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였습니다. 회장 밖에서 고객사 임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대성건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업체와 거래를 검토해 봐야겠어.
김 부장은 이 소리를 들으며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최대의 실패작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임원진들은 발표회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부장의 무능함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전무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부장은 복도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곧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발표의 실패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김태수 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부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고객사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0년 회사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은 김 부장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큰 소리치며 책임을 추궁했을 텐데 오늘은 말없이 앉아 있으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부장님, 점심 드시겠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료 준비는 팀원들이 했는데. 김 부장은 점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것이 편했거든요. 그때 프린터기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이소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저 계약직이 뭐가 그렇게 여유로워? 김 부장의 시선이 이소영에게 고정됐습니다. 발표의 실패로 인한 분노와 굴욕감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소영은 신제품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오류들이 오늘 발표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린터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소영 씨, 김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소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네, 부장님. 자료 정리하고 있어? 네, 오늘 발표회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귀에는 그 차분함이 도발적으로 들렸어요. 일 못하는 계약직 주제에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굴어?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발표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김 부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 실패에 대한 분노가 이소영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맡은 업무만 했을 뿐입니다. 이소영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그것이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맡은 업무만 했다고? 그럼 오늘 일은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
계약직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김 부장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권위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순간 김 부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사무실에 뺨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소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단지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이 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건방지게 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받으며 그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소영은 여전히 말없이 김 부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김 부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뺨을 때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진 직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수 부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김 부장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일이나 제대로 해. 김 부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훈 상무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는 발표에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김 부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 발표회 건으로 이야기 좀. 이 상무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사무실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이소영의 빨간 뺨을 본 순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 그게 직원 교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직원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이 상무는 이소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뺨의 손자국은 누가 봐도 명백한 폭력의 증거였어요. 소영 씨,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소영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무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 상무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상무의 사무실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 부장은 상황을 축소하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상무는 즉시 다른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무님, 급하게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임원진들이 긴급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무, 박철호 상무, 이정훈 상무가 참석했어요. 안건은 김태수 부장의 직장 내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실패도 모자라서 직원에게 폭력까지.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박 상무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소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소영이라고 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소영, 혹시 성함을 확인해 보셨나요? 이 상무의 질문에 다른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무는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소영, 이건 회장님의 성함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성건설 이철호 회장의 성은 이 씨였거든요. 설마 인사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보고 드립니다. 이소영 직원은 회장님의 손녀딸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의 손녀딸을 김 부장이 때렸다는 말입니까? 김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폭력 사건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게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박 상무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한편 김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감봉이나 경고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계약직 하나 때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김 부장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과 회사 내 인맥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아니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부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이 정도는 회사에서 흔한 일이야. 기껏해야 감봉 한 달이면 끝날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력과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믿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그래도 요즘 시대가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후배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뭘 조심해?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 고작 계약직 하나 때린 걸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김 부장은 여전히 이소영을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김 부장의 눈치를 받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장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맞아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직원을 때리면 안 되죠. 소영 씨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김 부장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할 일 없어? 점심시간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직원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 부장님, 징계위원회에서 부르십니다. 징계위원회?
벌써? 김 부장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소집됐어? 방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김 부장과 친분이 있던 그도 오늘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부장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내심 조금은 불안했어요. 뭐,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여직원이 회장님의 손녀딸이라니. 정말 큰일 났네. 김 부장님이 어떻게 될까? 김 부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딸? 설마 이소영이? 잠깐 뭐라고 했어? 김 부장은 대화를 나누던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김 부장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소문인데요. 소문이 뭐야? 정확히 말해봐.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소영 씨가 회장님의 손녀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순간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야? 인사팀에서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김 부장은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회장의 손녀딸을 때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젠장. 김 부장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게 손을 댄 것이었거든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소문일 수도 있어. 김 부장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의 침착한 태도, 두려움 없는 눈빛, 그리고 평소 보여준 여유로움이 모두 설명됐거든요. 회장님의 손녀딸. 내가 회장님의 손녀딸을. 김 부장은 중얼거리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임원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들어가세요. 김 과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평소 호의적이던 박상무도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김 부장은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냉기가 감돌 정도로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김민석 전무를 비롯해 박철호 상무, 이정훈 상무 그리고 인사 담당 이사까지 4명의 임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수 부장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부장. 김 전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어요. 오늘 오후 이 시경 프린터기 앞에서 이소영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게 폭행이라기보다는 김 부장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상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여부만 대답하십시오. 이소영 직원의 뺨을 때린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개미소리만큼 작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축소해 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건 직원 교육 차원에서
직원 교육 차원에서 뺨을 때렸다는 말입니까? 이 상무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이소영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 담당 이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르십니까? 김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소영 직원은 이철호 회장님의 손녀딸입니다. 김 전무의 선언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부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의 손녀딸을. 김 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중얼거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김 부장, 당신은 회사 최고 경영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 부장은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일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상무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김 부장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 전무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영 직원이 직접 회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김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며 엄중한 처벌을 지시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수 부장, 당신의 행위는 직장 내 폭력 그리고 회사 최고 경영진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김 전무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태수 부장의 즉시 해고를 결정합니다. 해고라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 부장은 절규했지만 임원들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무의 추가 설명에 김 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 이사의 통보로 징계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김 부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회사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김 부장은 후회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치욕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소영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김태수 부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충격으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그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후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해고.
내가 해고라니.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소영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김 부장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소영이 회장의 손녀딸이라면 그녀가 한마디만 해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아직 희망이 있어. 소영 씨가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김 부장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소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은 고개를 들어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차분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 한쪽 구석의 회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부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영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 이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손녀딸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군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때리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소영의 질문에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일반 직원이었다면 때려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소영의 차분하지만 예리한 지적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소영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김 부장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사과보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해고를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대학생 딸도 있고. 부장님, 이소영이 김 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부장님은 아직도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회장의 손녀딸이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소영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가 한마디만 해주시면. 부장님, 이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김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소영 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장님, 진정하세요. 당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정할 수가. 김 부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소영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김 부장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분노였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도움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김태수 부장의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의 단호한 거절에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소영 씨, 정말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영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부장님,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라고? 고작 뺨 한 대 때린 걸로?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이소영의 차분한 요청에 김 부장은 오히려 더욱 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부장님, 이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망가진 건 당신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회장님께 일러 바쳤어? 김 부장은 점점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사무실 전체가 이들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장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막을 이유도 없고요. 그 순간 김 부장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소영의 팔을 붙잡으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회장님께 가서 오해였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부장님, 손 놓으세요. 이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더해졌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당장 회장님께 가서. 김 부장님. 갑자기 이정훈 상무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김 부장의 행동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상무의 호통에 김 부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이소영의 팔에서 손을 떼었어요. 상무님, 그게 아니라. 김 부장, 당신 지금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상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압적이었습니다. 이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김 부장의 행동을 목격했어요. 김 부장, 당장 개인 물품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더 이상 이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20년을 바친 회사에서. 김 부장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조용해졌지만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김 부장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1시간 후 김 부장은 박스 하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20년간 군림해왔던 그의 권위는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소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안도감도 없었어요. 단지 일어난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차분함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진 자리는 새로운 부장이 채웠고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소영 씨,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결과였어요. 한편 김 부장은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김 부장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권력의 남용과 폭력이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는 이제야 이소영의 침착함과 원칙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성건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힘은 권위나 폭력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소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 속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조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